선생님 이 책에 보면은 그 작가님께서 고양이 두 마리를 입양하시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카라와 이제 홍시이죠. 그래서 카라는 아이라이너와 이제 마스카라를 혼동하셔가지고 마스카라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했었던 부분도 좀 재밌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홍시는 구조된 아이죠. 6개월 된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이야기 중에서 그 카라가 사실은 막 핥히고 좀 약간 공격성이 있는 그런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를 점점 이제 너무나 많이 사랑하게 되시면서 고양이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는 이제 점점 어떤 동물에 대한 생각을 이제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그 부분을 참 감명 깊게 보았는데요. 제가 이 부분 먼저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라에게 처음 사랑해 라고 말했던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 그 말은 나도 모르게 튀어나왔다. 소파에서 자기의 앞발바닥을 열심히 핥고 있던 카라는 내 말을 듣더니 뒷다리를 휙 치켜들어 핥기 시작했다. 이렇게 중요한 말을 했는데도 카라가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사실이 몹시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렇다고 내가 야옹야옹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므로 나는 별 수 없이 그 후에도 계속 카라에게 사랑한다고 인간의 언어로 말해주었다. 카라와 함께 살며 칼럼 몇 편을 썼다. 막연했던 생각들이 며칠간의 씨름 끝에 선명한 문장이 되면 글은 아주 먼 곳까지 날아가 내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닿았다. 하지만 그 여름 내가 가장 소통하고 싶었던 존재는 다른 누구도 아닌 카라였으므로 나는 나의 언어가 몹시 쓸모없게 느껴졌다. 왕자를 사랑해 인간이 되고 싶었던 인어공주처럼 나는 진지하게 고양이가 되고 싶다는 상상을 했다. 이 책이 이제 그냥 사람이지만 사실 뒷부분에 가면은 그냥 동물 같은 네, 약간 맞아요. 그렇게 좋은 동물이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금씩 변해가세요. 그래서 동물권 운동에도 관심을 갖게 되셨는데 과정이 어땠는지 그리고 또 동물권 운동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개도 잠깐 부탁드릴게요. 제가 장애인 운동도 책을 읽고 머리로 이렇구나 라고 해서 나 장애인 운동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노들야 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뭔가 좀 안타까운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내가 배웠으니까 내가 뭔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갔다가 이제 이 엄청난 세계의 문을 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 안에도 다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뭐 불쌍하다거나 혹은 무능하다거나 비정상적이라거나 혹은 비참하다거나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어떤 그 존재의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제 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제 눈의 문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러니까 내 눈의 문제가 있었고 내 시선의 문제였고 이런 것을 알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그게 장애에 대한 편견이 사라진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 같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들에게 어떤 낙인,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을 다 누명을 씌운 거죠. 그러니까 그 누명을 씌운 그 렌즈를 가지고 전 살아왔고 그 렌즈를 가지고 그들에게 갔고 그런데 사람들이 나에게 막 고마워할 줄 알았는데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가는 그 세상이 우리를 차별하고 멸시하고 있고 우리는 그 세상과 싸울 거고 너도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하면 같이 세상을 향해 싸우자 뭐 이렇게 하는 대전환 같은 거죠. 네, 저한테는 어떤 네. 세계의 전환이고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그러니까 인간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어마어마한 어떤 벽이 있었던 것인데 다른 사람들이야. 우린 다르고 다르니까 불쌍하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줘야 돼 라고 했던 그 어떤 그 장벽 같은 것이 사실은 그런 건 사실 존재하지 않는 것인데 우린 그냥 사람일 뿐이고 모두 각자 다르고 고유한 존재들일 뿐인데 그런 어떤 구조에 의해서 이들이 차별받고 있을 뿐인데 그 차별의 구조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이제 세상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었는데 그러니까 그들과 동지가 되는 거죠. 동료가 되고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 아니라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세계의 전환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저는 동물을 만났을 때도 이건 너무나 장애운동과 똑같잖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셨구나. 네. 동물과 장애인이 똑같다는 말은 그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매일 할 때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관계, 이 존재, 카라라는 존재와 내 존재가 계속 새롭게 만나게 됐는데 계속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고양이를 사실 되게 무시하더라고요. 넌 사납고 넌 포악하고 넌 인간하고 살기엔 너무 좀 포악하고 좀 멍청하고 약간 나쁘게 말하면 기준에서 네네 이렇게. 그렇죠. 넌 이것도 할 줄 모르고 너는 밥상에 올라오고 이렇게 세상에 이런 종하고 난 살 수가 없어. 그런 마음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널 훈육해야겠어. 너 사람하고 같이 살려면 좀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동물에 관한 책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동물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물과 소통하기 위해서 동물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이 동물의 DNA의 구조를 배워야 되고 이 동물이 가지고 있는 습성 이런 것들을 배우는 그 과정이 우리 집이라는 곳이 얼마나 인간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는가 이 동물의 몸과 이 DNA 뿌리 정말 유구한 이 고양이로 살아가기 위해 진화한 이 동물의 몸과 이 정신세계와 이들의 언어와 얼마나 맞지 않은가 우리 집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 친구를 무시하고 억압하고 있는가 내 기준으로 그리고 이 집에서 내가 이 친구한테 밥상에 올라오면 안 돼 뭐 똥을 싸고 저 싱크대에 올라가면 안 돼 라는 것이 얼마나 고양이에게 맞지 않는 규칙이고 얼마나 내 중심적인 규칙이고 인간의 문명에 맞는 규칙이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한 거죠. 태어났더니 갑자기 이상한 아파트에 끌려와서 자기는 점프를 해야 되는데 점프하고 막 핥히고 이러는 애인데 그런 걸 하니까 자꾸 막 내가 막 화 팔쩍팔쩍 뛰고 막 인간의 말이라서 그 친구 못 알아들었겠지만 너 그런 식으로 하면 내가 쫓아낸다. 너 내가 열심히 벌어서 너 사려주고 이렇게 너 왜 나한테 충성을 다하지 않아? 너 왜 나한테 캣타워도 막 사셨잖아요. 왜 나한테 고마워하지 않아? 나한테 고마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저 혼자 막 되게 막 내가 자애롭고 은혜로운 것이냐 이 친구한테 어떤 대우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어떤 규칙을 강요하고 있고 그 규칙을 이 친구의 언어로 소통할 수 없으니까 계속 강압적으로 하게 되고 이런 관계가 너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관계 딱 그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득권자 이 구조의 기득권자 권력자 그래서 모든 규칙을 내 중심적으로 정하고 강요하고 그것에 맞지 않을 때 무시하고 무능하다고 말하고 막 협박하고 그럼 쫓아낸다. 네. 이거 다 내 거인 거예요. 네. 이 집 내 거. 다 내 돈. 그러니까 얘는 게 꼽살이 낀 애고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하는 어떤 관계, 권력 관계라는 것이 이 작은 집안에서 이 고양이랑 만났을 때 너무 느껴졌어요. 내가 권력을 갖고 있구나. 이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구나. 얘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태구나. 근데 얘랑 소통하려면 내가 얘 언어를 배워야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20여 년 전에 노들리악을 만나서 하나의 세계가 무너지고 또 다른 세계의 문이 열리는 경험처럼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재밌고 어떤 순간에 되게 경이롭고 이 친구와 소통해 나가는 과정 그러니까 얘는 고양이의 말을 하고 저는 인간의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완전히 소통할 수 없어도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사랑할 수 있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배우는 과정 그러니까 저만 바뀐 게 아니라 이 작은 고양이도 배우더라고요. 배워서 저를 좀 덜 핥히고 덜 핥혀요. 막 이렇게 했다가 발톱 집어넣고 이러는 것이 저한테 너무 뭉클한 순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너도 애쓰고 있구나. 나만 애쓰고 있는 줄 알았는데 너도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 나랑 함께 살려고 그러고 있구나. 우리 잘해보자. 이런 마음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면서 되게 자연스럽게 고양이의 눈으로 혹은 동물의 눈으로 바라본 나는 어떨까? 이 세계는 어떨까? 얼마나 무시무시할까? 얼마나 폭력적일까? 이런 것들이 또 다행히 도움받을 수 있는 책들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보면서 동물권이라는 것이 제가 했던 모든 운동들, 제가 이렇게 지지하고 함께 하고 싶었던 그 운동과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 알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선생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참 그게 말이 쉽지 그 고양이의 눈으로 혹은 동물의 눈으로 자기가 나를 되돌아보고 또 우리의 세계를 본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작업일 것 같은데요. 또 말씀 중에 고양이도 그것에 호응해서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이 있다고 하니까 더 좀 감동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제가 장애인 운동과 이 동물권 운동의
되게 비슷한 점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는 장애인 운동이 사람들이 그 고작 버스를 바꾸는 거에 어떤 사람의 인생이 들어가? 그건 너무 참 장애인으로 산다는 거 비참한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그러니까 장애인들의 구호, 우리의 구호가 버스를 타자인데 저는 그 구호가 너무 좋거든요. 네. 그것이 저는 세상을 바꾼다는 것은 뭔가 어떤 거대한 어떤 명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것, 그러나 너무 중요한 어떤 질서들을 그렇게 하나씩 바꾸는 것이 저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버스라는 것이 정말 세계의 기본이거든요. 네, 기본 질서, 지하철. 우리가 학교를 바꾼다고 하는 것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숨쉬듯 당연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을 바꾸는 것인데 제가 또 좋아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요즘 발달장애인들의 운동의 구호에 뭐가 있냐면 쉬운 언어를 제공하라가 있어요. 네, 저는 그 구호도 너무 좋거든요. 우리가 너무 어려운 말들을 많이 네. 해서 어떤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해서 배제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권리로서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게 쉬운 언어를 제공하라 이런 것들이 또 하는 구호인데 그런 것처럼 저는 이 장애인 운동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 문명의 기본 질서에 계속 의문을 제기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명에 누군가가 배제되었다. 네.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는 운동이라면 저는 동물권 운동은 이 문명이 어떤 것 위에서 이렇게 번영했는가? 네. 라고 할 때 뭐 기본적으로는 축산업 같은 그쵸. 이 어마어마한 동물을 착취하고 이용해서 우리가 일상의 이 번영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이 문명의 아주 기본을 또 다시 돌아보는 그리고 문명의 질서에 질문을 제기하는 네.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은 단지 하나의 그냥 어떤 운동 이런 것을 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특히 뭐 발전이라든지 그죠? 어떤 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 삶을 한번 아주 전면적으로 성찰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조금 더 같이 더불어서 좀 더 평등하고 그리고 좀 더 서로 그냥 인정해주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하는 그러한 질문들을 가지고 또 실행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신호성 군의 어머니를 인터뷰했던 건 2014년 11월이었다. 어머니는 대성 통곡을 했다. 그런 소리는 처음 들어보았다. 그렇게 울다간 그녀의 애, 창자가 정말로 다 타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3시간 동안 쉬지도 않은 채 애끓는 사랑과 그리움, 분노를 토해냈다. 변변한 질문도 못한 채 엉엉 울면서도 나는 어쩐지 그녀의 통곡 소리가 좋았다. 집으로 돌아와서 그 녹음 파일을 듣고 또 들었다. 그것은 인간의 언어와 짐승의 소리 그 사이 어디쯤에 있었다. 나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도 이렇게 울었을까? 이렇게 울었어도 마음이 아팠고 이렇게 울지 못했어도 마음이 아팠다. 나는 울고 싶을 때마다 그 녹음 파일을 꺼내 들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어디에도 언니가 없다는 사실을 아프게 인식했다. 언니의 장례가 끝난 후 나는 그녀의 물건들을 정리했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왔다. 아무도 나에게 언니에 대해 묻지 않았고 나 역시 불어 말하지 않았던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나에겐 그녀를 위해 마련된 빈자리가 없다는 것이 내가 언니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미안해져서 또 울었다. 세월호 가족들에게서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후에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겪는지, 가족들이 서로를 어떻게 핥히고 미워하고 다시 위로하는지, 그의 곁이 어떻게 파괴되고 다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 들었다. 수건을 폭 적시도록 울었고 그래서 좋았다. 그 시간은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 살면서 배워야 할 것 중에 애도하는 법도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늦은 애도라는 제목의 글인데요. 이 글에서 우리 호성 엄마를 이제 인터뷰하시고 이제 호성 어머니의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시면서 선생님이 또 오래전에 또 잃으셨던 언니
얘기가 떠오르고 이제 그 늦은 애도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요즘에 우리가 또 이태원 참사도 있고 애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애도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좀 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저도 잘 몰랐고 배운 적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세월호 참사가 정말 압도적인 어떤 사건이었잖아요. 그 참사라는 것이 엄청난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온 국민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그 죽음 이후의 과정들을 학습하는 과정. 근데 저는 죽음이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정말 금기된 어떤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죽음이든 죽음을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람이 있는 곳에서 슬픔을 말하고 울고 울면 사람들이 어쩔 줄 몰라 하고 그 순간 모두가 멈추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견뎌나가는지를 잘 배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장례를 그렇게 치르고 모두가 다 빠르게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었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그 시기에 제가 이제 저희 언니는 2006년에 이제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 몇 해 간격으로 제 친구들도 가족을 잃는 일들이 네. 많이 있었어요. 네.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정말 그 원래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한지 아니면 제 옆에서만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 되게 절친들이었는데 한 번도 그걸 터놓고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네. 저희 가족도 말하지 않으니까 네. 친구들끼리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사회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를 통과하면서 어떤 죽음을 저렇게 공동체가 함께 말하고 말할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 슬픔을 함께 견디고, 그 시간이 정말로 정말 이렇게 우리 목욕탕 가면 습기가 꽉 차서 숨 막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누군가의 죽음, 그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이 저는 그만큼의 어떤 밀도 있는 시간을 견디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잘 견디면 그것이 저는 아주 놀라운 또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있으면 소화되지 않은 것들이 저희 몸속에 돌아다닐 때 뭔가 우리를 끊임없이 불편하게 자극하는 것처럼, 그러나 소화시키고 나면 어떤 것은 배설하고 어떤 것은 피와 살이 되는 것처럼, 저는 죽음도 그런 식의 어떤 과정, 소화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거 못하는 것 같고 저 역시도 그걸 못했었는데, 세월호를 통해서 저는 새로운 어떤 문화 같은 것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많이 배웠고, 이렇게 할 수 있구나. 근데 이제 애도의 방법은 모두가 다 다를 텐데, 제가 배웠던 것은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를 계속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그 희생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계속 물어봐주고 듣고 그 슬픔을 함께 견뎌주고, 그러는 시간들을 계속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그것이 한국 사회에 없었던 어떤 권리라고 생각해요. 애도할 권리. 그래서 저는 또 세월호 참사가 그런 한국 사회의 새로운 어떤 권리 같은 것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이태원 참사가 또 일어나니까 역시 애도할 권리가 이렇게 무참히 짓밟히고 있구나. 뭐 정치인들의 막말부터 시작해서 온라인 댓글에 뭐 나라고 하다 죽었냐 이런 말들이 사실은 그 슬퍼할 권리를, 애도할 권리를 정말 무참히 계속 짓밟고, 희생자들의 유가족 혹은 생존자들이 이 자기 슬픔을 드러낼 수 없도록 계속 만들고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 같은 것이 저도 굉장히 좀 분노스럽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근데 제가 애도로서 가장 제 스스로도 좋아하는 방법은 이야기를 듣고 말할 수 있도록 계속 자리를 만들고,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쭉 지금까지 이제 주로 기록하는 거, 그 중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고통을 기록하는 일을 해오셨는데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선생님이 또 쓰신 부분이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고 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고통이 사라지는 사회를 꿈꾸지 않는다. 여기는 천국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나 전태일처럼 살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그들은 모두 일찍 죽었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몸을 사리며 적당히 비겁하게 내 곁에서 오래 살아주길 바란다. 그러므로 나는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고통에 대해 얼마간의 책임이 있고 어떤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이다. 고통을 기록하는 마음은 광장에서 미경 씨의 머리를 밀어주며 죄송해요 라고 말했던 여성의 마음과 비슷할 것 같다. 바라는 것은 그가 나에게 안심하고 자기의 슬픔을 맡겨주는 것이고 나는 되도록 그의 떨림과 두려움을 예쁘게 기록해주고 싶다. 내가 진심으로 바라는 세상은 싸우는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네, 선생님 이 글에서 이제 미경 씨는 우리 영만 엄마가 이제 삭발 투쟁을 할 때 머리를 잘라 주시는 분이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했었던 그 장면을 이제 말씀하신 건데요. 선생님이 이렇게 고통을 기록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인 걸까요? 그 영만 엄마, 네. 그 글에도 지성 엄마 이런 네. 분들이 이제 이 광장에 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분명히 가족을 잃은 억울한 참사로 가족을 잃은 아주 고통받고 있는 고통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한데 또 다르게 보면 그들은 정말 한국 사회의 아주 큰 어떤 문제의 한복판으로 나아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는 주체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 사회 가장 큰 어떤 구조적 문제에 저항하는 사람들이기도 해서 이제 고통받는 사람들이라는 관점으로만 사람을 보면 도와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그렇지만 사실 저항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눈으로 그분들을 보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너무 귀해요.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막 위로해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이 겪은 경험 그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힘을 내고 함께 연대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저는 제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실은 너무너무 힘을 내고 있는 사람들, 너무너무 강한 사람들, 그래서 아주 거대한 어떤 폭력에 맞서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누군가가 목소리를 냈을 때 이 사회적 억압이 너무 강하잖아요. 네, 그런 것을 또 너무나 알고 있어서 제 마음은 저는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이분들이, 저는 이게 별로 용감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 계십시오, 제가 대신 싸워드리겠습니다, 이럴 용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꼭 열심히 싸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도 미약한 힘을 보태고 싶다. 이런 마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더 계속 굴하지 않고 물론 지칠 때 이렇게 무너지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날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서 저도 좀 유약한 힘을 보태고 싶고 그래서 간절함 같은 것이 있어요. 이 싸우는 사람들이 계속 잘 싸울 수 있었으면 그래서 한국 사회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도 그분들의 고통 옆에서 그분들의 싸움 옆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네. 선생님 말씀 너무나 감동적이네요. 네. 그러니까 정말 선생님 말씀처럼 그것을 고통받거나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다른 면에서 보면은 계속 싸우고 있고 또 저항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세상을 변혁하고 있는 그런 힘을 가지신 분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진실을 알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분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라도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또 우리가 옆에서 지지하고 또 우리가 힘을 받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차 한 잔의 북토크 시간에는 그냥 사람의 저자이신 홍은전 선생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장애인 탈시설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봤고 동물권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그리고 애도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마지막으로 기록하는 일에 대한 선생님의 의견도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오늘 홍은전 선생님과의 이야기가 참 많은 배움과 또 감동이 있는 자리였는데요. 여러분들께도 그러한 감동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 차 한 잔의 북토크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